최초로 일조권 침해 피해 보상 판결을 이끌어낸 환경 변호사 오세훈 변호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1990년대인데요. 환경운동연합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오세훈 변호사는 환경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MBC를 통해서 방송인으로 등장을 했죠. MBC 오 변호사 배 변호사의 진행을 맡아서 보셨고요. 그 이후에 16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미래연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해서 투명한 지금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제33대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방송인이었지만 또 서울시의 홍보대사를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창의시정이라든지 천만 상상 오아시스, 그리고 디자인 서울, 지금의 DDP, 희망 플러스 통장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어려운 가족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파이낸스, 새로운 파이낸스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해서 시프트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집이 없는 젊은이들, 어려운 계층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데 초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사상 최초로 청렴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의 청렴도 1위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달성된 건데요. 그리고 2010년에 서울시장 에 재선이 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종로구에 출마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에 5월에 그래서 함께 새롭게 잘 살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 공생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요,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오세훈 시장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앞으로 이제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세훈 시장의 미래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 들어보고자 여러분들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오늘의 저서 미래를 보는 세계의 창 강연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자 오세훈 전 시장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작가님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다른 정치인의 큰 대사를 앞둔 행사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보통은 유력 정치인들이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기도 불어 넣어주시고 그런 행사를 아마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예상하고 오셨을 텐데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간된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된 이 미래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우리의 한 5년 뒤, 10년 뒤 가까운 미래에 어떤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한 제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사실 북핵 폐기가 당장 우리의 참 큰 숙제고 염원인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느냐, 또 저출산 고령 사회가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정책적 고민을 미리 해야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누구든지 다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국부를 창출할 정책적 고민이 충분한가? 그리고 현재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사실은 책을 좀 많이 사서 보시도록 하려면 궁금증을 자극해야 되는데 저자로서는 좀 미치는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연만 듣고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책은 좀 안 팔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내용을 과감하다기보다도 친절하게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저자이면은 분명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사주셔서 주변에 저의 생각이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3시간 정도를 잡아서 원래 이게 미래를 보는 세계의 창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 세 개로 나누어서 처음에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들 지치실 것 같아서요. 앞에 2개 서론 부분과 북핵 이후의 한반도를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쉬고 또 저자 사인도 좀 하고 휴식 시간을 좀 가졌다가 뒤에 부분 저출산 고령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것으로 오늘 순서를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되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을 이끌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런 사진을 발견해서 썼는데요. 한반도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걸프만이라 그래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아마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화두일 겁니다. 제가 정치를 시장직을 사퇴하고 8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려운 나라들을 한 6개월씩 2번 머물면서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엘리트들,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엄청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정말 한강의 기적으로 브랜드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과연 그 비결이 뭐냐? 이걸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다루기로 했던 화두 앞에 이걸 잠깐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이른바 세계적인 패권을 한 번씩 쥐고 흔들었던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나열을 해본 건데요. 이걸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 세 나라만 좀 잠깐 보면요. 여기에 유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존재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교육도 잘 시키고 돈도 잘 벌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아주 유능한 민족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서양의 경제 발전 역사의 뒤에서 어떤 큰 역할을 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존재로부터 경제 발전의 노하우가 상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유태인의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스티브 잡스. 유태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비슷한 얼굴이지만 참 탐욕스러워 보이죠. 이 어쩌면 탐욕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이기적인 인간상,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일지도 모르겠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볼까요? 스페인이 처음에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해전을 통해서 뭔가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걸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조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스페인의 종교가 다양했는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던 이른바 구교, 천주교로 통일이 됩니다. 레콩키스타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전부 다 통일을 했다. 종교적으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번영기에 들어가는데, 그 바탕에 스페인 인구의 불과 7% 정도에 불과한 유태인들이 뒤에 있었다. 이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계산에 능했고, 그리고 중세의 그 엄혹한 시절에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비결을 무시하고 레콩키스타 이후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전부 이제 구교로 통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세한 역사는 오늘 다 생략하겠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내쫓고 나니까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 덕분에 나라의 부가 관리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당시의 왕이 결정 내린 두 개의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러면서 스페인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네덜란드로 집단적으로 많이 이주를 해갑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조그만 네덜란드가 아니라 제법 사이즈도 크고 인구 규모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로 부가 이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네덜란드가 부를 이뤘냐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상왕국이죠. 이 네덜란드 시절에 오늘날 부의 창출에 기반이 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많이 들었던 그것이죠. 여기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것으로 위험 부담이 큰 항해를 해서 돈을 버는 벤처라고 하는 형태의 초기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네덜란드의 번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신뢰와 신용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이런 벤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영국으로 부가 이전하게 되면 그 뒤에 역시 유대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오늘 다 생략을 하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크게 오늘날 번영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전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로멜의 혁명 뒤에는 유태인들의 자본의 힘이 뒤에서 뒷받침이 됐던 것이고, 그 덕분에 영국에 가면은 런던 시티라고 해서 런던 내에 따로 금융 중심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태인들에게 뭔가 경제적인 자율권을 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그 연혁적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영국으로 계속해서 부가 이전해가고 번영이 이전해가는 배후에는 유태인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태인이 위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유태인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과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 부를 만들어내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전해가면서 잘 사는 나라의 주도권이 넘어가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의 창출은 기술과 기업이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해왔는데,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기술과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옛날로 말하자면 유태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실체, 이것이 기술과 기업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흔히들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 이렇게 새롭게 증기기관이 만들어져서 부를 창출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이 기업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던 배경, 역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는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장에서 각자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기까지 한 인간의 욕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만들어내는 경제 현상이, 이것이 부를 창출한다. 에드먼드 펠프스 같은 대본영의 원리를 지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표현을 빌리면, 대단히 큰 어떤 산업적인 혁명에 의해서 서구의 경제 발전의 역사가 분수령을 맞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는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자 하는 도전과 모험에 정신이 있는 한 명 한 명의 개개인들이 각자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데, 그 도전과 모험에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부를 만들어내고 본인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실패하면 또 그 실패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음에 도전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역동적인 분위기가 결국 부를 창출하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 현실에다가 아까 종교의 잣대를 들이댄다든가, 그때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아직 없었으니까요. 요즘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댄다든가 정치적 이상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경제는 질식하기 시작한다. 경제는 철저히 자유시장 질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내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그 부의 창출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상징화함으로써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의 대가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잘 정리된 책인데요. 데런 에스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에 각각 개개인들이 실패를 감수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회와 그것으로 부를 창출하는 사회와 남이 벌어놓은 것을 나누어 받는 데에 재미가 들린 사회는 결국 경제 발전과 쇠퇴의 갈림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드먼드 펠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의 경제 주체가 도전과 모험 정신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진작할 때 비로소 번영의 바탕이 된다.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과연 어느 쪽 길로 해당되는 정책적 선택이었는지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이상주의에 젖어서 혹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경제정책을 실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일자리 대참사와 경제 성장률이 급전직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는,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걸 이제 이 책의 서론에서 일단 다루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의 서론 부분이고요. 첫 번째 장, 북핵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이후 한반도는 한 100페이지가 넘는 걸 간단하게 한 3, 40분에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쭉 마음속에 한번 품고,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저자가 무슨 주장을 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아마 빠르게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책을 읽으면 이런 데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여기에 정리가 돼서 녹아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 다툼을 정리하면, 첫째, 중국은 많이 보셨죠? 1대1로 유럽까지 육상으로 해로로 영향력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 건가를 이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펼쳐가고 있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원래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다가 중국을 좀 더 옥죄겠다 하는 의도가 바탕에 깔린 인도 퍼시픽, 다시 말해서 인도양까지를 포함을 해서 중국을 둘러싸는 포위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화된 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죠. 결국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민국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을 정리해 보니까 엄청난 화약고와 같은 군사력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중국의 전력 배치 상황을 보면은요, 여기에 요 쑥색 북부정부인데요, 몇 년 전에 요 군체계를 다 바꿨는데 북부정부가 산동반도로 이렇게 포함을 하는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이 끊어져 있죠. 요게 끊어져 있지만 산동반도와 여기 동북 삼성이 전부 한반도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배치라는 걸 이 약간은 무리스러운 북부정부의 배치 지도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아, 이게 한반도를 향한 군사력이구나. 그 군사력의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것은 북핵만 없애면 우리가 안보 위협이 해결이 될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다. 우리가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북핵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 되는 군사력이 중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주변을 다 보지만 중국만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퍼거슨 보고서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연맹 회장이 몇 년 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는 특이하게도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세계에 공표하려고 낸 게 아니라 원자력을 연구하고 국방 전문가들인 사람들이 돌려보기 위한 보고서였는데 이게 바깥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경제력이 우리 10위권이라고 그러죠. 강한 편이기 때문에 북한과는 달리 핵을 개발하려고 나서더라도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제재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도 함께 불편과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인도의 사례와 같이, 인도가 핵을 개발했을 때의 사례와 같이 얼마 못 가서 제재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핵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다. 경제력도 있지만 기술력은 우리의 기술력은 핵을 개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핵을 제조한다. 심지어는 북한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핵실험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핵실험도 할 필요가 없다. 시뮬레이션만 해도 되고 바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사실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술은 그리 고도의 첨단 과학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 만드는 방법은 컴퓨터에 들어가도 인터넷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핵폭탄의 재료가 되는 핵물질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핵 개발을 얘기하면 마치 국제사회의 굉장한 제재와 저항에 부딪힐 걸로 지레짐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가검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NPT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대국이 핵을 보유하면 탈퇴하고 핵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예외 조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욕구를 억제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세 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외교 압박용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꼭 적대적인 국가에 쓰기 위한 무기로서가 아니라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을 압박해서 북핵을 북한 스스로 폐기할 리가 없으니까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이용을 해서,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압박용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전략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북한 정권 붕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라도 이 핵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건 뭐 지금은 시나리오가 현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일이 힘을 합해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 지금의 한일 관계를 전제로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세 개의 시나리오를 언급을 하면서 결론은 한국한테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수밖에 없다. 이 시나리오로 못 가게 하려면 미국이 원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개발하면 미국도 개발하고 일본도 개발하고, 일본이 개발하면 또 연쇄적으로 아시아에 계속 파급 영향이 미친다. 이제 핵 도미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하자. 결론은 그겁니다.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아직도 살아계시는 외교의 대부죠, 미국의. 중국의 빗장을 열어젖힌 닉슨 행정부 때에 역할을 했던 키신저라고 하는 걸출한 외교관이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을 하십니다. 트럼프도 가끔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뉴스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도 반드시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선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있을 뿐이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키신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키신저는 실리 외교의 대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자비는 없다. 국제사회에서 배려는 없다. 힘 대 힘, 무력 대 무력, 이것이 외교의 ABC다. 힘의 논리로 국제사회는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론을 펴는 세계적인 외교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경력을 쌓고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도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그래서 꽁짝이 맞으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배짱이 맞으니까 불러서 얘기 듣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의 생각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도 대통령 되기 전에 한국이 핵 가지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핵 개발을 하자고 해서 이 화두를 꺼낸 게 아닙니다. 이런 미국의 인식과 국제사회의 인식,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북핵 폐기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더니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언론이 오세훈이가 전당대회 나가려고 우클릭을 한다, 극우적 발상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법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하지만 핵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융통성 있는 핵 폐기 전략을 국제사회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 논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일단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김정은이 대화에 나왔는가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 정부는 본인들이 뭔가 평화 공세를 펼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북한이 우리의 평화 공세, 문재인 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제의, 여기에 응해서 대화로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4차에 걸친 UN 대북 경제 제재가 계속 강화됐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장마당 경제와 궁정 경제가 사실상 북한의 경제를 운용하게 하는 원리인데요. 그게 휘청휘청 굉장히 어려운 지형입니다. 맨 위에 써 있는 노동신문, 이거는 체제를 유지하기는 수단인데 저 발행을 원래 하던 대로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전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대북의 강력 경제 제재가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조함으로써 비로소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첫째. 두 번째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거 다 신문 기사를 정리한 겁니다. 트럼프가 곧 국지적이긴 하지만 북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도 크게 한몫을 했죠. 세 번째, 거기다가 중국의 반응이 또 북한이 불안합니다. 두 번째 보면 만약에 미국이 외과 수술식 국부적인 타격을 해도 우리는 바로 전력을 북한에 넣을 생각은 없다. 38선을 미군이 넘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좀 참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 김정은은 잠이 안 오죠. 더군다나 미국은 또 화답이라도 하듯이 휴전선 넘더라도 뭐 반드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결국 결론을 내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었다. 결국 김정은은 작년 초쯤에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는 북핵을 국제사로부터 인정받는 해다라는 걸 선포하는 동시에 평창 올림픽의 즈음에서 우리에게 대화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신년사에서 밝히기를 올해는 2018년도 작년이죠. 올해는 우리의 핵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해다. 올해 신년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핵을 더 이상 확산하지도 외국에 넘기지도 더 이상 개발하지도 않겠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는 대화 과정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뭔가 크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는 듯이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관계나 대화, 핵에 관한 북한의 일보 나아가는 행보를 보면 전부 원래 그들이 세웠던 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분석은 이미 3, 4년 전부터 국제사회에 공유됐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에 강연을 하다 다닐 때 2020년, 그때는 한 3, 4년 남았을 때죠. 2020년이 되면 이런 정도 숫자의 핵이 북한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들어서기 직전에 우리로 치면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하던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던 미국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입니다. 아마 굉장히 당시에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보고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거였죠. 이건 얼마 전에 보도고요. 결국은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안보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그래서 우리의 대비태세만 약화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엊그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없다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다음 달이죠. 2월 말쯤 이루어질 2차 북미 회담. 여기에서 아마 극적인 타결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도 희망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 중에 일부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인식하는 단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 북한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덕흥 씨라고 있어요. 황장엽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그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던 북한의 정치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런 일화를 얘기합니다. 김정일 시절에 이른바 기쁨조와 함께 연회를 베풀던 김정일이 갑자기 퀴즈를 냅니다. 북한 군부 엘리트들과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자, 총이 있고 달러가 있다. 당신들 같으면 뭘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저는 달러를 택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달러가 있으면 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총을 선택하겠습니다. 총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뺏을 수 있습니다. 짐작이 가세요? 김정일이 뭐라고 답을 알려줬을까요? 당신이 답이다. 당신이. 총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은 벌 수 있다. 자, 상품이다. 총과 달러를 다 가져가라. 그리고 그 맞췄다는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편 미국은 국제사회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셰일가스 분포도입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경제성이 생긴 이후에 미국이 중동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전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중동이 관리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우군화해야 될 지역이 아닌 거죠. 그 이후에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미국이 중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변화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과거에는 상상을 못하던 중동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제외한 산유국들을 자극할 수도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뭔가 정책이 바뀌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셰일가스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미국은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죠. 뒤쫓아오는 중국을 어떻게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미국 조야의 공감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녹아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실제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승패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사실 중국의 경도된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결국 그런 행보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는 여기에 보시는 이 기사들로부터 여러분들 다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을 하러 갔다가 언론인이 폭행을 당하고 대통령은 혼밥 논란에 휩싸였던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경도된 정책이 중국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결국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결국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양쪽 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부실한 또 무능한 외교를 펼쳐왔다. 실제로 지난번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마크롱이나 영국의 메이나 이런 유럽의 정상들을 만나서 경제 제재의 동의를 못 받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제 정상 간에는 미리 세팅을 해놓고 회담을 하잖아요. 미리 얘기되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이런 국제 관례상 볼 때는 정말 난센스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리해본 북핵을 둘러싼 국제 정세, 미중 관계, 북한의 속셈, 우리의 능력, 이런 걸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늘 전쟁은 혹은 갈등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가까운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럴 경우에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힘이 뭐 충분하면야 동맹을 할 필요가 없죠.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멀리 있는 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혈맹 관계가 만들어지면 극복이 가능하다. 원교 근거론이죠. 멀리 있는 친구를 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나라와 경쟁한다. 결국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 한 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제사회에서의 협상, 뭔가 딜을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할 때 있다.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협상 카드를 다 꺼내놓고 나는 저 사람하고도 협상 안 하고 이 사람하고도 협상 안 하고 난 오로지 당신하고만 협상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와 난 당신과 꼭 거래를 해야 돼 할 때 협상력이 어디가 더 높아지겠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옵션을 스스로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야.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안 해.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생각이 없어 라고 찻대고 폿대고 다 전략적 선택지에서 제외해 놓고 난 다음에 오로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 북핵을 폐기하겠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설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선의를 기대해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제가 작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이런 강의를 못하고 다녔어요. 워낙 국민적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이제 딱 1년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제 북핵 폐기는,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는 중이라는 걸 다 알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즈음에 이르렀는데 이제 2월 말이면 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면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구걸하고 끝내 끌려다녀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 특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점을 고민을 안 하면 비정상인 거죠. 이 즈음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집권 가능성 있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카드를 심도 있게, 진정성 있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정부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야당발 핵 개발 논의를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제가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퍼거슨 보고서에서 핵무기 하나, 외교 압박용 핵무기를 만든다,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드디어 국민들이 북핵 폐기의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차선책, 플랜 B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을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특히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일본은 낙하손해 수상, 벌써 오래됐죠? 한 20년 됐나요? 낙하손해 수상이. 낙하손해 수상 때 핵 연료 재처리를 미국과 협상으로부터 얻어낸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면 일본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만든다고 그래요. 왜? 이미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다. 뉴클리어 웨폰 사이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원자력 발전 정책을 고도화해서 우리도 일본 수준에 갖다 놓는다. 핵연료를 하시라도 원하는 순간에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쓸 수 있는 상태까지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죠. 또 국제사회에 혹시 있을지 모를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핵연료 구매선을 다변화한다. 오늘 짧게 시간 안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외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보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놓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가 상세하게 전후 맥락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구구절절히 핵을 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또 내일이면 어떤 신문은 어떤 뉴스는 오세훈이 핵 개발하자고 또 주장했다고 쓸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런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다. 두고 보세요. 2월 말에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과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암울한 현실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판도라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체주의 국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와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협상을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불리해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민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전체주의 국가에는 없는 야당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야당은요, 당장 정책을 펴는 주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선택지를 얼마든지 현실의 협상장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뜻도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산업적 구조 개편은 무슨 얘기냐? 이게 왜 갑자기 핵하고 산업 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핵 개발하자 그러면 제일 경기를 할 게 중국이죠. 미국하고 미리 어느 정도 원자력 협상을 해서 정지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논의 제기를 한다. 그러면 물론 협조가 잘 될 때 얘기입니다. 미국하고. 지금의 한미 관계 같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가정을 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이심전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외교의 전략이라는 게 다 공개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어떤 정지 작업이 돼 있는 상태를 가정해서 우리가 만약에 핵 개발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제일 민감할 나라가 중국인데 사드 배치하는 정도를 가지고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국제적으로 보기에 치졸한 여러 가지 제재를 했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과 교역하는 품목이 수천 수만 가지인데 우리한테 가했던 경제 제재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예, 뭐 한류 제재했죠? 또? 예? 관광, 그렇죠? 관광객 안 보냈죠? 또? 예? 예. 마트, 예, 마트, 예, 또? 예, 뭐 화장품, 수천 수만 가지 품목이 있는데 왜 이 정도였을까요? 기억나는 게 그밖에 없죠. 왜 이랬을까요? 우리의 실력 때문에 더 못한 겁니다. 더 하고 싶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죠. 못한 거예요. 왜? 교역하는 품목들이 소비재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간재나 중간 부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축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그 정도의 타격도 각오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실력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인바운드 관광. 제가 시장 시절에 서울에 관광객 1000만, 1200만 사업을 할 때 다 결과적으로는 이루어냈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폭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중국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 중에서 비율을 30%, 일본도 많이 들어오죠. 30%, 동남아도 많이 들어옵니다. 30%.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 관광객 한 10%, 기타 지역 이렇게 관리하면 관광객 가지고 우리 압박 못하죠. 정부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는 것. 우리 공장이 중국으로 가는데 동남아에 하나 더 만든다. 일본이 그 전략을 써요.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만 만들지 말고 여력이 되는 나라들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에도 하나 만들어라. 중국이 목리를 부릴 때 동남아로 바로 생산시설을, 물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이런 우리들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시도가 결코 도상연습이 아니라는 걸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집권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엄청난 협상에서의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정부가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런 환상적인 지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뭐 에너지 벨트, 환경 관광 벨트, 물류 산업 벨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가능해질 거냐? 이런 횡단 철도 계획, 뭐 만주로, 몽골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이어지는 횡단 철도 환상적이죠. 언제쯤 가능해질 수 있을 거냐? 주가가 막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건 꼭 한번 짚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서울대 김태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북극항로 얘기를 합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보다 북쪽으로 가면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를 생략하고 일본 바깥으로 가게 되면 경제성이 없고 우리나라는 소외되죠. 이거라도 챙기자, 맞는 말씀입니다. 또 뭐 가스관 러시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뜰 때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통일의 길로 가는 경협 사업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대한민국과 이런 북한이 만나면 이런 어떤 제3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통일로 가는 여정은 방법은 절대적으로 평화적이라야 되고 체제는 결과로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북한 체제에서 살 수는 없는 노란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인내심과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것은 지금 국민 모두가 까먹고 있다. 만약에 인식을 못한다면 정부가 이 점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정부가 오히려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냉정하게 남북 대화의 결과물, 이 정부는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은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다. 왜? 북한은 빗장을 완전히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폐쇄형 경제 특구에 한국이나 서구 자본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체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손톱만큼의 여지도 김정은 정권은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마치 남북 대화가 되고 남북 경협이 되면 한국의 이 침체된 경제가 여기로부터 뭔가 활로가 열릴 듯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다. 여기에서 무슨 한국 기업의 대단한 활로가 생기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보시는 저 위에 황금평은 중국 거고요. 라선 지구는 러시아의 자본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신우지는 저기에 홍콩식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제에 봉사하는 경제 특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올 지역은 아닌 거죠. 그럼 결국은 개성이나 금강산 위에 한두 개 정도도 늘어난다면 그게 아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남북 경협 사업에 당장 이 정권 내에서 기대하기에 맥시멈 최대치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지나가면 이런 단계가 오겠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물품과 서비스, 노동력이 왕래하는 정도까지 가는데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해야 이게 가능한데 과연 김정은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하겠느냐? 거주 이전의 자유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제한 상황이 다 풀려야 저게 가능한데 가능하겠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저게 되더라도 인민 통제에 대한 불안이 손톱만치라도 느껴지면 개혁 개방을 다시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고 몇 번의 그런 전진과 퇴보를 거쳐서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나가게 되는데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시라 하는 뜻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이런 건데 이제 완전히 자유무역이 가능한 이제 국내 거래처럼 되는 거죠. 모든 경제 시스템, 경제, 금융, 기업, 노동, 사회 시스템이 다 일체화됐을 때 사실상 똑같아졌을 때 마지막 통일에 가까운 단계까지 되는데 이런 단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한번 각자 상상력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결코 이 정부의 환상, 장밋빛 환상 여기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남북관계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핵은 폐기돼야죠. 우리는 북핵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엉터리 평화, 가짜 평화죠. 늘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위협할 수 있는 평화죠. 그건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굴종이죠. 그런 의미에서 북핵은 폐기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남북 대화는 결국 우리에게는 북한을 체제를 우리에게 적응시키는 좋게 표현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 김정은이 경기를 할 것 같아서 우리와 싱크로율을 높여가는 관여 정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최종적인 목표는 남북 경협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국익을 위한 비전으로 기능한다 했을 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남북 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투자,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지금 그런 시간과 투자, 인내심을 다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과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가 바람직한 미래가 열릴 수 있다 하는 주장을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1부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진지한 강연이라서 정말 숨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는데 조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정말 강연을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세훈 시장님이 핵폭탄급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굉장히 이성적이신데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자주 국방을 하는데 하나로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강연 특히 북핵 이후의 한반도 결과적으로 경협으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이 북핵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가운데 안경 쓰시고 와이셔츠 입으신 청년이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오신 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연장 문성호입니다. 그 핵폭탄, 그 핵무기를 이제 말씀을 해서 이제 약간 전략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대선 때 있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당론은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해서 본 게 이제 핵개발 논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자는 제 주장인데요. 전술핵 재배치도 장단점으로 보면 핵개발만큼이나 핵개발 논의만큼이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미국에 전술핵을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물론 전제로 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쓸 수 있는 카드냐에 대해서도 아마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 개발을 하는 것과 핵 개발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미국과는 훨씬 더 찰떡 공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핵 개발만큼은 아니지만 핵 개발에 거의 육박하는 놀라움, 경악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당론으로 채택돼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잠복돼 있는 당론처럼 돼 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는 만약에 2월 말에 있을 2차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우리 국내 여론이 다시 점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계신 안경 쓰신 신사분께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2월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있으리라고 지금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정보 수장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의외의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협상이 만약에 김정은과 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기를 미국에 가는 대륙간 탄도탄, ICBM 정도만 제거하고 어중간한 형태의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또는 핵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미 일본은 중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의 핵 개발이 곧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공동 운명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일본, 미국과의 그 동맹 체계 안에서 어떻든 한국과 일본이 공동 운명체로서 안보를 함께 가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라는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는지, 또 과거에 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한일 교류도 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간단한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깊이 평소에 고민하고 계시는 마음이 읽혀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실제로 미국은 절실히 한미일 안보 공동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갈등 국면을 계속하는 것이 한미일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중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더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갈등 양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뜻있는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한일 관계는 논리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감성적, 역사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한일 간의 이런 현실적인 관계 복원의 필요성 때문에 모종의 시도를 했지만 그게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논리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대중의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은 언급을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실제로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호관계는 없죠. 따라서 양국 정부가 똑같이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양국 국민들이 감정적인 갈등 양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현 정부도 그리고 다음 정부도 긴 먼 장래를 보고서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쪽이 마음을 급하게 먹고 서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다. 저도 오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이혜은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통일에 있어서 경제적인 접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젊은 층에서도 통일을 통한 경제적인 이득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일을 말씀하시면서 경제적인 접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통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의원께서 같은 역사를 보낸 한 민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있어서의 중요성과 경제적인 이득에서의 중요성,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걸 더 중요시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젊은이다운 아주 좋은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듣기에는 정말 흐뭇한 그런 질문을 해줬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통일에 관한 설문을 가끔 한 개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민족 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그 애정 이런 것에서부터 점차 실리 위주로 생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 이질화가 가져올 수 있는 통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그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아마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저 학생은 경제적인 실리보다도 남북 한민족으로서의 정서적인 그런 통일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흐뭇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봤나요? 네. 박수 쳐주시려면 확실하게 쳐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설명하기에는 남북 경협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조망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이익이 있죠. 한 민족이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그 함께 어우러져서 살던 한반도로 되돌아간다 하는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뜻이 보람이 이익이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 역시도 경제 효과에 매몰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잠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경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런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 투자는 예산,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에너지와 노력,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아까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꿈, 그런 긴 안목에서의 목표 이런 거를 상실하지 않았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온 김에 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요.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좀 빼먹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북핵 논의를 촉발하는 것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 그 경제적 가치를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지금 그걸 초점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어느 게 절약이 될까요? 공격용 무기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핵 개발하는데 한 1조 정도 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북한 핵에 대비해서 방어용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저기 전문가가 계시네요. 지금 40조 바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군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삼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삼축 체계. 1축, 저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를 듯한 기미가 감지가 되면
물론 그 감지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감지가 되면 우리가 먼저 그 원점을 타격한다. 두 번째,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한다. 우리 미사일로. 이게 2축입니다. 3축은 뭐냐? 떨어졌어요. 이쪽에. 못 막았어요. 그러면 대량 응징 보복한다. 이게 3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개발하는데 40조가 된다고 지금 어떤 전문가께서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40조가 들어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이세요? 네. 어떤 대학 교수님이 산술적으로 이걸 통계를 내서 확률을 계산하니까 북한에 핵미사일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 정도 됩니다. 0. 몇 %부터 뭐 한 2, 3%까지 돼요. 그러면 지금 정설로 돼 있는 북한에 이미 한 10대 개에서 한 50개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 라는 걸 전제로 계산을 하면 확률이 0. 몇 개로 내려가겠죠. 이 정도의 확률의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앞으로 한 4, 5년 동안 4, 50조가 들어간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연을 아주 뜨겁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는요, 정말 우리의 코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을 받아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강의하려고 했지 했는데 아마 1부에서 여러분 안심하셨을 거예요. 2부에도 아주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